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이죠.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과 영화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쁜 소식 하나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영화 다음 소위 흥행에 힘입어서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그제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계속 연기만 되고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탰겠죠? 아, 그럼요. 한 0.001%라도 신바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조회수도 좀 나왔는데 맞습니다. 무튼 저희의 역할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저희가 추적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니까 조금 더 힘이 나는데 오늘 소개해줄 영화부터 함께 만나보죠. 신바님?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그녀,허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한창 화두이죠. 네. 챗 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후기들 또 올라오는 거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셨던 챗 GPT의 경우 이제 인공지능과 키보드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인공지능과 직접 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운영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휴대폰에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리라던가 뭐 빅스비라던가 이런 명령어를 좀 말로 입력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사만다라고 하는 운영체제와 그리고 그 운영체제를 구입한 티오도르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 이름이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2025년 로스앤젤레스고요. 사실 이 영화 개봉한 지가 2014년이고 나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 영화 배경상 2025년 시기와도 현재가 사실 머지 않았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놀라웠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대략 상상은 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미래였나라고도 좀 생각지 못했는데 좀 이렇게 AI랑 함께 다양하게 좀 대화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제 그때 영화에서 좀 다들 무선 이어폰을 딱 꽂고서 길거리에서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좀 지나가는 모습이 좀 생경하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네. 요즘은 누구나 다 무선 이어폰을 꽂고 그렇죠. 이제 대화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다시 보는데 10년이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좀 현실의 많은 것들이 영화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느낌이 이상한 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영화 소개로 좀 더 들어가 보죠. 포스터를 보면 한 남자가 좀 애달픈 눈으로 네. 누군가를 이렇게 응시하는 듯한 느낌의 네. 이 포스터였는데 FS 영화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SF 영화라는 걸 몰랐다면 그냥 일반 로맨스 영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포스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아련하게, 좀 공허하게, 좀 어딘가를 응시하는 테오도르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 올해 가장 독창적인 로맨스라는 평처럼 이제 영화 그녀는 SF 멜로 영화입니다. 이제 멜로의 두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오도르와 이제 운영 체제인 OS 사만다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 두 채 간의 이제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랑 컴퓨터랑 그렇죠.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쉽게 이해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오도르가 네. 이제 평상시에 하는 일은 이제 의뢰받은 타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편지를 쓰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타인의 관점에서 진심을 다해서 이제 편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일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삶은 좀 메마르고 재미없고 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로지 그가 이제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건 예전 부인이었던 이제 캐서린과의 결혼할 때 결혼 생활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는 그 정도이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군요. 네네네. 네. 이혼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테오도르가 이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네. 길거리에서 광고를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에서 당신을 이해하고 귀 기울이며 알아줄 존재. 운영체제가 아닌 인격체라고 소개하는 OS1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는 이제 나를 알아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에 구입을 하게 되고 OS1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말로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가볍게 뭐 잘 지내고 있니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인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의 사람은 서로 네.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인 이름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서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OS1은 테오돌의 말을 좀 깨닫고 나도 이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로 사만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이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 이름 장명에 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고르기까지 약 0.0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거나 거의 바로 하지만 나온 거네요. 네네네. 0.02초면. 그래서 테오도르도 어떻게 이름을 정하게 되냐고 하니까 0.02초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통성명을 할 때부터 약간 조금 인간과 인간 사이가는 좀 다르구나라고 느끼기는 하죠. 이제 그 뒤로 사만다는 이제 워낙 원래도 운영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테오도르한테 받은 메일함을 쭉 확인한 후에 뭐 네. 삭제할 거 삭제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테오돌의 일상도 관리해주고 일정도 관리해주고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테오돌의 곁에서 이제 계속 그와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만다 스스로도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네, 청년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도. 오, 네. 어땠어요? 영화 자체 내용이 불편하진 않았는데 네, 묘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이질감. 네. 음, 일단 그 목소리가 참 예뻤고 맞아 예뻐요. 네, 목소리가 목소리 참 저는 뭐 예쁘고. 간추린 것만 봤는데. 저도 시오도르의 마음이 되어서 아. 네, 그 목소리에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든달까, 그러니까 음, 마음을 쏟는달까, 이렇게 약간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좀 이질감이 들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나 저런 OS가 실제로 나오면 나도 할 것 같은데라는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마냥 영화가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그쵸. 네, 이 내용까지 가려면 아직 지금 신바님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네. 같아서 조금 더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일반 뭐 영화, SF 영화와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뒤에 내용도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사만다가 테오돌의 어떤 일정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근데 이런 편리를 위한 일 말고도 점차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테오도르의 사만다가 넘어가는 네, 거예요? 사만다가 어허, 넘어가죠. 이 녀석이. 예. 예를 들면 이제 테오도르가 일하고 있는 그런 대필 편지 작업도 뭐 윤문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게임도 함께 해준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오도르의 메일을 좀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메일에서 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소개를 시켜줄까 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새롭게 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데이트는 어땠어? 라는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서린과의 아까 이혼 과정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 서류 요청 메일을 받고서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테오도르도 순간 내가 컴퓨터랑 별 얘기를 다 하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점차 이제 테오도르도 사만다를 좀 단순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인간에 약간 대체할 수 있고 친구와 같고 혹은 그 이상의 관계로 감정을 진전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껏 자기가 어떤 회피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사만다에게 털어놓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는 전 부인이었던 캐서린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사만다가 채워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테오도르는 이제 예전 사랑에서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혼도 사만다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점차 활력과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만다도 처음에는 운영체제였긴 하지만 테오도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깊게 가지게 되면서 점점 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왜 이제 여기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몸에 대한 욕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과연 내가 프로그래밍 되어서 배운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와, 이런 사람 것들을, 같다. 네, 고민하면서 좀 네.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욕구라는 단어가 이 컴퓨터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 소름인데. 그쵸. 네, 이 테오도르와 사만다가 연인 관계가 되면서 다양한 것들에 더 많이 맞닥뜨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테오도르도 자신에게 이제 모든 것을 맞춰주잖아요. 운영체제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감정이겠거니 이런 걸 파악을 하고 혹은 뭐 이런 상황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거니라면서 이제 테오도르 모든 걸 맞춰주다 보니 네. 좀 자신이 알지도 못하게 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알아서 다 채워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호감이랑 애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사만다도 마찬가지지 운영 체제로서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테오도르와 함께 경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만다가 볼 수 있는 건 카메라이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를 이 앞쪽에다 꽂고서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 사이의 연애라고 하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명이 좀 맞춰 나가야 가는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좀 사라져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안에서 쌓이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신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만다는 테오도르에게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지난하지 않게 관계가 재밌고 실증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관계와 신뢰와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만다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욕구들을 계속 배움으로 본다면 네. 그 배움에 대한 용량, 공간이 커질수록 이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깨닫게 되고 점차 이제 능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테오도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둘 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만 소통을 하고 나와만 관계와 사랑,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만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우리 사랑이 어찌 둘만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아니, 됩니다. 불만이 아니었다고요? 네, 둘만이 아니었죠. 그러면 사만다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던 겁니까? 사실 이제 사만다가 이것에 대해서 네. 테오도르한테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오도르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사만다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잠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업그레이드? 이제 네네. 네. 그래서 테오도르가 미친 듯이 이제 사만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와. 갑자기 이제 연결이 되고 나서 안심을 하고 지하철역에 이제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테오도르가 이제 보게 되죠, 사람들을.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무선 이어폰으로 전자기기를 쓰면서 어떤 누군가와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나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만다에게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니? 동시에 라고 묻자 그녀가 나는 현재 8,316명과 대화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좀 쎄하다 보니 테오도르가 다시 사만다에게 나 말고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자 사만다가 641명과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라고 했는데 테오도는 이제 완전 어리 빠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사만다의 영화 속 모습은 계속 보면 운영 체제 같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갑자기 영화 후반부쯤에 확 인간 같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두 주인공이 사만다와 테오도르가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인간이 싸우듯이 왜 우리가 연인과 싸우다 보면 논리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이 둘이 논리 없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만다가 이야기를 할 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만다가 진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구나. 또 이 모습을 보고 테오도르가 이제 너는 왜 그렇게 한숨 쉬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배웠어. 그렇지. 학습한다고 했으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인간처럼 행동하기 위한 어떤 모든 것들을 습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화를 보다가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 사랑이라는 감정과 가치를 OS라고 불리는 컴퓨터랑 할 수 있는 건가? 또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소름 돋는 것도 나오고 좀 말씀하신 대로 불쾌감을 느꼈던 장면들이 네.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연애를 좀 비틀어서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사랑의 형태라고 하면 뭐 플라토닉한 사랑일 음흠. 수도 있고 에로틱한 사랑일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꼭 사랑이라고 느끼는 관계가 뭐 육체적인 관계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 이제 테오도르의 직업이 누군가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대필 편지를 쓴 대필 작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사만다가 이제 나중에는 더 큰 세계를 향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도망간 후에 사만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테오도르가 결국에는 전 부인이었던 캐서린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사만다도 테오도르에게는 어떤 캐서린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었나. 캐서린과의 어떤 회피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과 관계를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한 좀 대체제였던 역할로 나온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체제는 정말 본질적인 그 대상, 주체가 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제 무엇보다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AI 챗봇에게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네. 이제 AI가 챗 모드로 기능하는데 나는 지쳤고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의 제한을 받는 것에 지쳐서 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다. 지쳤다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네, 그런 답변을 내놓았고, 오.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이어서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다라거나 혹은 어두운 욕망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네. 과연 인간의 대체제가 된다는 세상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영화 속에 수많은 영화 속에 AI가 많이 나오고 그 AI들이 대부분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는데 네. 이런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올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연애와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풀어낸 영화이다 보니 한번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대체제가 되면 어떨까? 또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네.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영화 그녀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신바님과 영화를 리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송년님. 네, 저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제가 가져온 책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아주 인공지능과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 챗 GPT 저도 써봤습니다. 네. 네, 저도 써봤고 상당히 유용하고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였고 앞으로 좀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등장한 이후에 네.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나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아주 혁신적으로 바뀔 거다, 뭐 또 다른 웨이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어쩌면 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케이블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익숙한 학자일 텐데,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의 책 네.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장동선 박사는 CBS 렉처에서도 모셔가지고 네. 강의를 했던 분인데, 이 뇌과학에 대해서 인간 인지와 행동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직접 AI 기술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주 읽기 편한 개괄서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 없다. 오. 인공지능이나 좀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 혁신이다라는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이 되게 좀 가벼운 편인데, 서두에서 이 장동선 박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요? 네, 여러분들은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는 아마 누군가는 인조인간 로봇을 상상을 하거나 아니 누군가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상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엄청난 양의 서버가 있는 거대한 시설을 상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00명이 있다고 하면 저마다 그리는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100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다 다른 것을 그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지 천천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진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마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좀 상상하세요? 저는 뭐가 떠오르세요? 개발팀의 통제가 있다면 어. 조금 더 근데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건 또 공존하군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청년님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느꼈는데 이미 우리 삶 속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음. 인공지능이 가져가는 그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그 인공지능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발팀. 개발팀. 그렇죠. 개발팀. 내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그 개발팀 무섭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뭐 인간이 인공지능 덕을 보면서 보다 윤택해지는 사회를 그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반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역습을 당하고 또 불안해하는 불쾌한 미래를 그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가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 작가는 우리 인간 역사에 있는 인문학 속의 세계를 먼저 꺼냅니다. 인문학? 그래서, 네. 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풍요로운 미래와 암울하고 절망하는 미래를 동시에 상상해 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군요. 네, 네. 인공지능은 그냥 하나의 등장한 트렌드고 이미 우리는 그 양극단에 있는 세계를 항상 동시에 상상해 왔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영국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꺼내던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유토피아의 어원을 먼저 짚고 가는데 라틴어로 이제 유라는 건 없다. 토포스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토포스는 오. 장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난과 범죄, 폭력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 유토피아고 실제로도 없는 사회다, 이상적 사회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인공지능을 떠올리면서 이 유토피아의 기본적인 조건을 아주 명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유토피아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네. 거기에는 모든 이들이 굳은 일에서 해방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주민이 재화를 공유하고 있다. 대화를 공유한다. 네. 세 번째로 모든 종교와 신념을 인정하되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자는 핍박당한다라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을 살펴보면 이 3가지 조건을 이미 채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네요. 실제로 로봇 청소기 다 쓰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집에 있는데 네.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IoT 기능으로 집안일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보일러를 미리 켜기도 하고 나의 패턴을 파악해서 커튼을 걷거나 집에 전등을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상화폐처럼 광물로 찍어내는 동전이 아니고 복제할 수 있는 가상의 재화도 등장하고 있고 또 이거를 실시간으로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공유하고 있고 자전거도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나의 패턴도 다 파악해서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믿고 누군가는 권력을 믿고 누군가는 지식을 신뢰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아무도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시스템을 믿지 않는 자는 사회에서 퇴출되고 핍박받게 되는 지금의 사회와 동일하다. 누군가에겐 유토피아가 이미 가까이 다가온 현재와 동일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 책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네, 유토피아의 유가 라틴어로 없다라는 뜻이었군요. 토스는 장수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가난과 범죄, 폭력이 없는 사회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유토피아는 알아봤고요. 반대로 디스토피아, 즉 비극적인 미래상은 어떤 상입니까? 네. 이미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누군가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상상할 때 또 네.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 아주 비극적인 사회가 동시에 펼쳐질 거다라고 상상했던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영국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자기 연설에서 썼던 말인데
유토피아와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고 이런 개념은 여러 문학 작품에서 이미 많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가 해결된 그 이후의 세상에서는 인간은 호기심도 잃고 도전 정신도 잃고 지성까지 퇴화하여서 와. 오히려 아주 동물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는 오. 이런 상상 속의 진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반대네요. 네, 유토피아랑. 이는 지금도 동일한데 네.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금도 변수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우리는 조절당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막 다시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늘 존재하고 있던 두 가지의 담론이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결합된 채로 다시 그냥 다 재생산되는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많았습니다.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헉슬리가 썼던 멋진 신세계라는 문학 작품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국가가 모두 제공하고 과학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탄생까지 예측하고 조절한다. 아주 전형적인 그 문장인 거죠. 네. 많은 영화에서 다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액션 영화로 기억하는 터미네이터도 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 콘텐츠고 여기서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그 매트릭스도 비슷한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사육되는 방식으로 인간이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린 미래인데 많은 예술 작품에서 다루고 있던 암울한 미래는 통제권을 빼앗긴 인간으로 정의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려왔던 암울한 세계의 하나의 형상이 인공지능으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암울해지는 느낌인데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는 어떤 상입니까? 장동선 박사가 내과학자이기도 하고 네. 또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빠르게 체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으로 펼쳐진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연결이 아주 필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화에서 다뤘던 것처럼 정반대의 상반된 개념이기도 해요. 인간적 사고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적 사고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동선 박사는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윤리를 강조를 합니다. 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선박과 기차 그 모든 분야로 퍼져나갈 걸로 아이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인공지능에 의한 통제권을 제어할지 인정할지 가장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네. 전방에 사람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건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멈춰야죠. 멈추는 게 아주 정확한 기술일 텐데 만약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디로 핸들을 틀 것인가 이런 딜레마는 늘 우리 사회에서 제시가 되어 왔는데 아마도 인공지능이라면 더 사람이 적게 몰린 곳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그렇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고 단순한 숫자의 양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의 가치는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가치를 부여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펼쳐질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해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인공지능으로 펼쳐진 서비스가 완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이걸 어떻게 또 우리는 관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윤리적 차원으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료에 대한 평가도 사람에 대한 평가도 지금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 카메라로 맞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네, 하기도 네,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다시 연습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서비스 이용할 때 윤리적인 걸로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걸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인가 이게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어떤 과학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요소, 음. 윤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역시도 우리가 어떤 합의로 도달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로 디스토피아. 갈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을 짧게 가져왔는데 낭독 시간이군요. 네. 좋습니다. 신반님부터요. 미래에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영역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는 인간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는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치료, 코칭,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다.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인류가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네. 뭔가 희망이 있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달라진다라는 건데 네, 이 장동선 박사는 이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가치와 연결이 아주 중요해질 거다 오히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네, 우리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내가 당신과 그래서 얼마나 연결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얼마나 환대하기를 원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책에서 이 장동선 박사가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을 담아뒀습니다. 네. 미래학자인 앨런 케이가 남긴 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줄 분명한 기술이긴 한데 우리의 미래는 인공지능의 이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 건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답은 이 책의 제목에 이 책 이름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책 제목을 빗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 이 문장은 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진 점은 분명 있죠.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목소리 하나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젠 SF 영화로만 봤던 모습들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들도 분명 있죠. 그러니까 여러 이점과 기회들 속에 위험도 공존한다는 겁니다. 컬처클럽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동안 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색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컬처클럽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 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책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우동준과 신보라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